대리점 분야를 포함해서 4대 가벌관계 분야에서는 이처럼 집중적인 어떤 조사 제재, 직권조사, 특히 다수 반복 신고가 이루어진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직권조사 방식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보자 합니다. 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생중계로 전해드렸듯이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이른바 갑질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가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작년에 가맹, 유통, 또 하도급 분야에 이어서 네 번째로 발표된 갑을 대책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신용호 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는 사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언론 지면을 장식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2015년에 대리점법도 제정이 됐죠. 그런데 법 제정 이후에도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 남양유업 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리점법이 제정이 되고 한 2년여 정도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집행 경험 자체가 일천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 관련되는 그 불공정 관행이 제거가 되는 없애는 그 정도의 상황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있는 게 네. 작년 17년도입니다만은 중기중앙회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대리점법 시행 이후에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이 됐다고 느끼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 비율이 한 26% 정도. 그리고 전혀 그 개선이 안 됐다라고 느끼는 그 비율이 10% 미만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일단 있는 체감은 거로. 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이제 그 슬슬 변하고는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이 어떤 그 불공정 관행이 없어지지 않느냐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대리점 본사의 그 굉장히 큰 힘의 우위 그리고 대리점 자체는 본사로부터 물건을 받아야지만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어떤 그 거래 구조의 특수성 그런 것이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거기에 첨언을 해보게 되면은 대리점 계약 자체가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업종에 따라서는 10년 뭐 대리점 계약을 하는 데도 있지만은 1년 단위로 대리점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70% 이상이 되거든요. 네. 그럼 1년 이후에 그 대리점과의 재계약 여부를 생사 여탈권을 본사가 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절대적인 힘의 열세, 열의 이런 현상이 항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 관행을 진짜 말 그대로 뿌리째 뽑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구조라고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 공정위에서 이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이제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태조사도 실시했다고 들었는데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작년 17년 8월 달부터 저희들이 한 4개월여에 걸쳐가지고 전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네. 대리점 실태조사를 한 4개월 정도 했는데 사실 그 대리점 실태조사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대책을 발표를 하기 위한 원인이 뭔지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지만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게 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몇 가지 좀 독특한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게 한 70% 이상 정도 된다는 그런 어떤 특성도 있는가 하면은 전속 대리점이 있고 비전속 대리점이 있는데 전속 대리점이라는 건 특정 본사랑만 거래를 하는 네. 그걸 이제 전속 대리점이라고 하는데 이 전속 대리점의 비율이 그렇게 한 30%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네. 많은 대리점들이 비전속으로 대리점 거래를 하고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생각해 보자면 여러 개를 취급하는 거죠. 여러 개를 다 취급하는 곳을 비전속으로 본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런 형태의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본사의 영업 표지를 쓰냐 안 쓰냐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본사의 영업 표지를 쓰는 비율이 한 60%나 6할 정도로 나타나는 네. 거예요. 네. 한 40% 정도는 본사의 영업 표지도 안 쓰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뭐 그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가맹이랑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모양새 아닌가라는 그런 네. 생각은 해봅니다. 가맹이라는 거는 본사의 동일 브랜드를 그렇죠. 가지고서 이제 영업을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인 건데 네. 대리점의 경우에는 본사의 영업 표지를 안 쓰고도 비전속으로 대리점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해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실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나타난 특성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대리점 업종이 굉장히 복잡다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모양새의 어떤 대리점 업종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그 생중계 때 발표 때 보니까 김상조 위원장도 원인을 알아야만 대책을 적절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실태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브리핑 앞부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공정위에서 이 대리점 실태 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겠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실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태 조사는 전년도에 전 업종을 대상으로 네. 해가지고 원인 파악을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한 거고요.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대책으로 발표했던 업종별 서면 실태 조사라는 거는 전 산업 업종이 아니라 특정 업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네. 업종의 구체적인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거래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한다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실태 조사이기 때문에 약간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겠는데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대리점이다라고 묶을 수는 있으나 업종별로 상당히 특성들이 다를 거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대책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 다기성, 네. 이 대리점 거래 실태의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면 그런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이 본사에 뭐 갑질이라던가 위법행위라던가 이런 게 있어도 대리점 주 입장에서는 나한테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어떤 대처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를 위해서 대리점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이라고요. 네. 익명제보센터를 운영을 해가지고 관련되는 위반 행위를 저희들이 이제 적발을, 그러니까 인지 시스템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진짜 말 그대로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익명제보센터가 말 그대로 이름이 숨겨져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드러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익명제보센터는 운영을 하되 이 익명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장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은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네. 이 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익명제보센터 자체는 저희 홈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별도의 창을 둬가지고 거기에서 그 창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조사 과정에서 뭐 불가피하게 그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아마 익명을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익명을 지키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될 때는 그 제보자와 미리 좀 상의를 충분히 하시는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뭔가 제도적인 조처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아까도 대리점법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리점법이 이제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더 이제 활발하게 집행이 되다 보면 분쟁 조정 신청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대리점법 자체는 15년도 12월 달에 제정이 돼가지고 사실 한 2년 정도 이제 실제로 이제 집행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대리점 분쟁과 관련해가지고 조정이 됐던 그 신청 건수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작년의 경우에 보면 한 6건 정도가 됐던 걸로 제 기억에 하면 6건 정도가 분쟁 조정 신청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이제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는 거는 분쟁 조정을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문호를 열어놓게 되면은 또 하나 그 제도적으로 문호를 하나 더 열어놓은 게 뭐냐면은 그 시도의 분쟁 조정 협의회를 둘 수 있게끔 내년 1월 달부터 지자체에
이제 지금 현재 대상 지자체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서울, 경기 정도가 이제 대상 지자체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시도의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대리점 주들이 받는 피해를 일단은 1차적으로 먼저 해소를 하는 그런 접근을 하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이 분쟁조정협의회가 됐다 아니면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이 이루어지는 그 분쟁조정 그 신청 내역이 됐던 정보가 축적이 되다 보면은 네. 이 분쟁조정하는 기관에서는 어떤 업종에서 분쟁이 많이 이루어지더라. 그 의미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어떠한 업종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더라. 이런 어떤 정보가 그렇죠. 될 수 있는 네. 거고 그 정보를 저희들한테 토스를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직권으로 활용을 해서 뭐 조사를 한다라든가 그 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업계의 질서를 정설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활용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법원으로 치자면 재판 결과를 판례로 활용하는 그런 의미. 그런 의미가 되겠군요. 네네. 네. 네. 자, 그리고 공정위는 이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보급해서 사업자들이 스스로 이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표준 대리점 계약서가 정확히 무엇이고 또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강제력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2가지 업종에 대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17년도에 식음료 업종에 대해서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보급을 했고 올해 의류 업종에 대해서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보급을 했는데 일단 올해 의류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급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식음료 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되는 수치를 파악을 해봤더니 식음료 업종으로 대리점법에 적용 가능 대상으로 여겨진 한 21개 업체 중에서 현재 19개 업체가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전혀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본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혀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준 대리점 계약서가 업계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거를 지금 저희들 이번에 대책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여러 업종에 걸쳐가지고 보급을 해서 업계의 거래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표준 대리점 계약서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업종의 스탠다드, 거래에 있어서 거래 조건에 있어서의 스탠다드가 네. 집약이 되어 있는 계약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국장님께서 일일이 전화하셔가지고 압력을 넣고 이러지도 않으셨을 텐데도 물론요. 예. 그렇게 많은 본사들이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걸 보면 그게 본사 입장에서도 크게 불리한 게 아니란 얘기네요. 왜냐면은 이제 네. 좀 그거에 대한 답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계의 표준적인 스탠다드에 해당이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거래를 트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스탠다드에서 벗어났을 때의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가급적이면은 그 거래의 표준으로 수렴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보도를 보면은 일부 업종에서는 이제 본사가 대리점 측에다가 판촉 행사를 하라고 해놓고 그 행사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이런 행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인식을 해가지고 이번에 계획상으로는 판촉 비용이라고 한다면은 한 50% 이상 정도는 그걸 요청을 한 본사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류의 어떤 내용을 담고자 계획에는 지금 넣어놨습니다. 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비용 분담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이제 업종의 특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표준 대리점 계약서 거기에 이제 녹여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대리점이 지역별로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본사가 신규 점포를 개선할 때 기존에 있던 그 점포, 대리점과 거리도 또 따져보고 또 여러 가지 기존 대리점의 사전 통지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근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길 건너에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겨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최근에 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층에 바로 편의점을 들어오는 그런 네. 어떤 기사가 네.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영업권 보호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대리점주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면은 대리점주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영업권 보호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대리점 법이라는 것이 공정거래법이랑
가맹법의 어떤 중간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 영업권 보호라는 건 사실 가맹사업법에서는 기본이 되는 어떤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대리점법은 가맹적인 사고만으로 반드시 접근을 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은 네. 공정거래적인 사고도 많이 투영이 되어야 되는 그러기 때문에 영업지역을 대리점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영업권을 보호해주는 영업지역을 보호해주는 그런 식으로 접근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 접근보다는 그 전 단계에서 만약에 새로운 대리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 하면 본사가 그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대리점한테 통지를 하게끔 그래서 사전 통지라는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집행 상황을 좀 봐가지고 추가적으로 진짜 영업권, 영업지역 보호 이런 측면으로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대리점주들이 본사의 어떤 부당함이나 어떤 그 압력 뭐 이런 걸 느꼈을 때 뭔가 좀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해도 사실 갑을 관계가 워낙에 뚜렷하다 보니까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본사에게 사실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협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할 말을 못 하게 되는데 노동자들 같은 경우라면 이럴 때 노조를 만들죠. 대리점주들 같은 경우에도 협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단체 이제 구성을 통해 가지고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건데 사실상 이제 그 단체 협상까지 가게 되면은 저희들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상당히 그 우려를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게 혹시 부당한 공동행위, 카르텔의 모양새 아니냐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 단계에서 단체 협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네. 좀 더 두고 보자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의 스탠스는 단체 구성권까지는 허용을 해보자. 대리점끼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허용한다. 근데 이 단체 구성권이라는 것이 사실상 헌법상의 단체 구성권이 있기 때문에 비단 그 대리점법에서 그 권리를 권한을 부여를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단체 구성권을 허용을 해놓고 그 단체를 구성을 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제재를 한다라든가 이런 불이익을 준다라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단체를 먼저 만들어서 조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먼저 부여를 해보고 추가적으로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까지 있는지 그거는 추후 판단을 해보자.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리점법에는 이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구체화할 예정이신데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지금 현재 그 아까 말씀드린 15년 12월 달에 대리점법이 만들어졌고 그 후속 조치로 대리점법 시행령이 만들어졌는데 대리점법 고시는 지금 현재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대리점법 고시를 만들 때 그 법 시행령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 행위 유형 그런데 일반적인 구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법에서 근거를 두고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구체화하는 그런 어떤 입법 구조를 취하는데 시행령에서 법에 위반이 된다라는 건 분명한데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행위 유형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행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시상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대리점법 고시를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김상조 위원장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지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대 가불 분야, 그래서 가맹, 유통, 하도급, 그리고 이제 대리점까지 대책을 내놓고 계신데 그런데 시청자들께서 가맹 분야와 이 대리점 분야 사실 구별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절 대책에 포함된 내용들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예요? 아까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가맹은 기본적으로 브랜드의 통일성이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김밥 천국이라는 본사가 식재료를 필수 재료를 공급을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재료를 판매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됐을 때 이 가맹 점주들은 김밥 천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활용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맹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본사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가맹점주들한테 영업을 시키는 그런 어떤 판매 전략이라고 판매 형태라고 한다고 네. 한다면은 대리점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아까 제가 실태조사 결과 잠시 말씀드리면서 영업 표지를 쓰지 않는 게 한 40% 정도가 쓰지 않는다. 그러게요. 네. 약간 독립성 이 가맹점주에 비해서는 대리점주들이 약간 좀 독립성이 더 있는 그런 형태라고. 그리고 본사를 열어둘 수도 있는. 그렇죠. 비전속으로 그렇죠? 네. 비전속으로 거래하는 게 70% 정도 되니까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대리점업이 같습니다. 조금 더 느슨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법의 경우에는 본사가 브랜드의 어떤 가치 통일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본사의 강요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네. 네. 근데 대리점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리점의 경우에는 만약에 대리점의 어떤 규제를 강하게 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그 본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유통 나 안 하겠어. 다른 판매 루트, 가령 온라인 유통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난 판매를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여지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리점법의 경우에는 규제, 그러니까 본사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상당히 좀 미묘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좀 잘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이번 대책을 좀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같은 좀 넘어야 할 사안이 많은데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저희들이 이번 대책을 세우면서 크게 두 가지 컨셉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권익 보호를 위해 가지고 법률적 근거를 둬서 그 법률이 통과가 돼서 그 대리점주들의 어떤 권익이 보호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업계 질서를 만들자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주로 이제 그 대리점주의 보호와 관련되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국회의 도움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가령 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법의 근거가 없이는 실행이 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한데 저희들 열심히 국회 돌아다니면서 띄워보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통과시키게끔 네.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에 응하는 만큼 국회 쪽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사 없는 대리점은 있을 수가 없겠죠. 본사에서 물건을 받아야 팔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반면에 대리점 없는 본사도 이상합니다. 물건을 본사 직원들이 직접 거리에다 들고 나가서 팔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사실 본사와 대리점과의 관계는 주종이라기보다는 파트너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고 자 상생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트너라는 걸 좀 우리나라 말이라고 해야 되지 한자어로 좀 달리 이제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동반자인데요. 네. 동반자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리점도 본사도 서로의 어떤 이익 내지는 그 번영이 없이는 자기의 이익 번영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이거든요. 서로 같은 데를 바라보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서 서로 돕고 밀어주고 그래야 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갑질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느 특정한 거래 당사자가 다른 특정한 거래 당사자를 일종의 착취를 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이제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을 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의 몫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당사자들의 동반자적 인식 확산 이게 제일 중요한 가장 본원적인 문제 아닐까 해결 수단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신형우 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